역대 건강보험료율의 변화 추이입니다. 각 해의 인상률 평균은 약 2.1%로 큰 수준은 아닌 것 같지만 최근 3년 동안은 다행히도 이 숫자가 동결이 되었었죠.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추이 전망을 보시게 되면 엄청난 적자가 예견되어 있음에도 3년간 동결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내년 또는 내후년에 엄청나게 큰 상승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그에 따라서 건강보험료에 대해 주 타겟층은 베이비붐 세대에서 은퇴를 하신 현재 5, 60대 분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많은 부분을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건강보험료에 곱해지는 장기요양보험료율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을 더해보면 현재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분들은 8.008%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실 예정입니다. 미국의 배당소득세 15% 또는 국내 15.4%를 포함하면 이 수치는 23% 또는 23.4%가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은퇴 후에 세전 월 300만원을 수령한다 하더라도 실제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약 230만원 수준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만일 주택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만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점수로 운영되는데요. 3억을 기준으로 보면 매월 약 16만원, 5억 기준은 약 20만원 선입니다. 만일 자가로 과표 5억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세전 배당금이 연 4천만원이라면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제외하고 매달 235만원 수준의 실질 현금 흐름 창출이 가능한데요. 따라서 오늘은 건강보험료를 조금이나마 아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몇 가지 알려드리고 케이스별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있는 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의 경우 각기 개별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제외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소득 산정 기준부터 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이 기준대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된다는 건데요. 내가 퇴사 이후에 올해 11월부터 10월까지 건강보험에 대해 지역가입자가 될지 피부양자가 될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전년도인 2024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만일 내가 내년에 은퇴를 계획하고 있고 피부양자의 요건에 해당하길 원하신다면 올해의 소득에 대해서 연간 2천만원이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연간 2천만원의 이자 및 배당소득도 재산과표가 5.4억 미만일 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9억을 초과하게 되면 아예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할 수 없고 5.4억과 9억 사이라면 연간 1,000만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참고로 자동차는 이제 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만일 부부 중 한 명이 직장가입자에 해당될 경우 직장가입자는 재산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과표 기준에 해당되지 않도록 저렴한 집으로 이사를 하든지 매도를 하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피부양자를 노리지 않는다면 첫 번째로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임의 계속 가입 제도인데요. 기본적으로 직장 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이 필수로 충족되어야 하고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직장에서 소득이 높았던 경우는 오히려 이게 더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기 좋은 경우는 재산이 많으신 분들이 퇴사 후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퇴사 후에 연봉이 낮은 곳으로 재취업을 한다면 건강보험료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3년간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번엔 아까 전 말씀드렸던 피부양자 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어가면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고요. 재산의 구간이 9억이냐, 5.4억이냐에 따라 금융소득의 허용 범위가 조금은 달라지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를 가족들이 활용할 수 있다면
보편적으로 자녀의 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배우자와 활용한다면 텀을 두어 퇴사를 하면서 만약 휴직이 가능한 경우 휴직을 병행한다면 최대한 피부양자 기간에 오래 머물 수도 있겠죠. 퇴사 후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자동 탈락입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연간 500만원까지 허용해주고 있고요. 만약 퇴사 후에 내가 유튜브를 운영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이 점을 꼭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금소득과도 연관지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공적연금의 경우 피부양자를 산정하는 소득 요건에서는 100%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공직에서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이 기준에 아마 많이 걸리실 것 같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퇴직연금이나 사적연금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요건에서는 좀 다른데요. 공적연금이 피부양자 요건을 볼 때는 100% 금액을 전부 반영했지만 건강보험료 요건에서는 50%만 반영을 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공적연금은 약 4% 수준만 건보료에 책정된다는 얘기이고요. 이는 2022년 이전까지는 30%였는데 이후에는 50%로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임대소득의 경우도 임대사업자 등록의 여부에 따라 연간 허용하는 범위가 조금은 달라지니 이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앞선 내용들을 보셨으면 배당금으로 은퇴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오르는 건강보험료에 까다로운 피부양자 요건까지 전부 쉽지 않은데요. 이제부터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효율적인 배당으로 은퇴하기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사이즈를 줄이는 겁니다. 부동산이 차지하는 재산이 크지 않다면 상관없겠지만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과세표준상에서도 피부양자 요건에 걸리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건강보험료가 책정되는데요. 다행히도 공시가격의 60%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재산세에 있어서도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의 경우라면 재산의 규모를 좀 더 작게 설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배당금을 줄이고 보유주식 일부를 매도하여 자가배당을 하는 겁니다. 이전 43번 영상에서 슈드에 매년 4% 인출률을 적용한 자가배당 방법에 대해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이를 활용해서 연간 배당금을 2천만원 미만으로 부부가 각자 세팅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일부 매도하는 자가배당 전략을 활용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일 부부가 각각 슈드를 4억씩 보유하고 있다면 연간 배당금은 약 1,500만원 수준일 텐데요. 여기에 4% 룰을 더하면 매년 1,600만원씩 인출이 가능합니다. 배당과 자가배당을 혼합할 경우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고배당주로만 구성했을 때보다 세금을 연간 150만원가량 아낄 수 있었죠. 물론 배당금의 규모가 커지면 이 차이도 더욱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부부의 경우는 곱하기 2가 적용되어서 300만원의 차이가 나겠죠. 이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은퇴 후 원금 보존을 위해 최대 낙폭 구간인 MDD가 적은 종목을 택해야 유리할 텐데요. 앞선 영상에서 보셨듯 슈드만큼이나 방어력이 좋았던 버크셔 해서웨이, 모트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ETF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은퇴 이후 해외 체류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잡는 경우인데요. 3개월의 기간 이상을 머물게 되면 해당 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산정기간에 꼭 유의해서 출국일과 입국일을 제외하고 좀 더 넉넉한 기간으로 머물러야겠다는 점이 주의사항이고요. 실제로 한 달 살기 성지라고 불리는 치앙마이의 경우 이 정도 퀄리티의 숙소를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잡을 수 있고 물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좀 더 호화로운 은퇴 생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주택가격은 주택연금 지급금을 정할 때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시세를 적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은 생각보다 크지는 않은데요. 종신형으로 수령이 가능하고 부부 중 한 명이 남게 되어도 100%를 이어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보수적인 책정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또한 주택 처분 금액 대비해서 연금 지급 총액이 더 적다면 남은 차액분을 상속인에게 돌아가는 합리적인 제도도 갖춰져 있는데요. 무엇보다 당장 은퇴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은 주택연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당 과세 표준이 적거나 영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커버드 콜 ETF를 찾는 건데요. 해당 상품은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의 예시입니다. 주당 과세 표준액에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종합소득으로 산정이 되지 않는 비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매달 이 주당 과세 표준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의 내용을 토대로 저의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퇴를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퇴사 후 바로 지역가입자가 될 때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할 텐데요. 따라서 재산과 소득을 반드시 먼저 확인하고 은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피부양자 요건이 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시라면 내년도 은퇴를 설계할 때 올해의 금융소득을 반드시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데 애매하게 배당금이 2,100만원, 2,200만원 이렇게 된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배당의 규모를 약간 줄이시는 걸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가 배당이 불안하시다면 모자란 배당금을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과 같은 과세 표준액이 없거나 적은 종목을 일부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꼭 해당 상품이 있는 홈페이지에 분배금 지급 현황에 나와 있는 이 주당 과세 표준액을 반드시 참고하셔서 전략을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커버드 콜이라고 해서 매월 이렇게 똑같이 지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은 건강보험료에 대한 간략한 정보와 이를 아낄 수 있는 저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혹시나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이 점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으로 제작했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다행일 것 같고요.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당머니였습니다.